김현정의 뉴스 쇼. 긴 연휴를 끝내고 처음으로 맞는 아침, 애청자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올 준비는 잘 마치셨습니까? 그런데요, 나라 안팎을 둘러싼 오늘의 상황을 보면 결코 일상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노동당 찬건이를 맞은 북한이 과연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인가,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심리도 오늘 열리는데,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 법원 판결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되 결코 일상적이지 않은 아침, 월요일 같은 화요일,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오늘 첫 포인트 어디부터 볼까요? 네, 북한 당 창건일, 고조된 긴장감입니다. 이른바 쌍십절이라고 부르죠. 노동당 창건일이 오늘이에요. 네, 특정일에 맞춰서 도발을 감행해온 북한이 또다시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 아직까지는 특별한 징후가 포착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발을 감행한다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죠. 최근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의원은 북한이 더 강력한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미 서부를 사정권으로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폭탄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몇 시간 전에는 지난 25년간 북한을 다룬 일에서 실패했다, 수십억 달러를 주고도 효과가 없었다고 언급을 했고요. 예. 앞서 7일에는 오직 단 한 가지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 또는 군사 행동까지도 떠올리게 하는 발언이죠. 그렇죠. 한반도 위기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을 넘긴다고 해도 중국의 당대회가 있는 그 18일, 이날을 북한이 또 노릴 수도 있어서 네네. 아직 뭐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박근혜 구속 연장이냐 석방이냐. 구속 연장 여부 오늘 결정이 나는 겁니까? 네.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이 있거든요. 예. 구속 연장을 두고 의견을 듣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16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아직 심리가 끝나지 않았죠. 이 때문에 검찰은 뇌물 혐의를 추가해서 또 다른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상태고요. 예. 변호인 측은 이미 중의호 심리가 마무리됐다, 또 건강도 좋지 않은 만큼 박 전 대통령이 이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구속기한이 16일인 것을 미뤄서 그 16일이 다음 주 월요일인데, 이에 따라서 이르면 오늘 아니면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구속 연장 여부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그래요. 법원의 결정, 이번 주에 가장 큰 뉴스 가운데 하나가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정치권은 추석 민심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추석의 민심이 어떻게 돌아갔는가, 이게 또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마침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네요. 맞습니다. 가을방학에 문 대통령이 지지율을 좀 올렸는데요. 그래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8일과 9일 조사를 벌인 결과입니다. 8일과 9일, 그러니까 연휴 막바지죠. 예.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연휴 직전보다 1.8%포인트 오른 69.5%를 기록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9월 시작부터 70%가 붕괴한 이후에 65.6%까지 내려앉았다가 9월 말부터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 아무래도 적폐청산 또 안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진영별로 쏠림 현상을 만들었기 때문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래요. 여당 야당 지지율 변화는 어떤가요?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4%포인트 오른 51.1%, 예. 또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은 2.9%포인트 오른 20.0%를 찍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19세 이상 유권자 1,047명을 상대로 무선, 유선 임의 전화 걸기 자동 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입니다. 연휴 기간에 사회 뉴스도 꽤 많았어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어금니 아빠 소식이고, 또 어제 나온 뉴스죠. 그 도비탄에 맞아서 숨졌다고 알려졌던 그 병사. 결국은 유탄에 직접 맞은 거라는 어제 발표가 있었는데, 이 뉴스는 오늘 행간과 또 2부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남북 대화를 복원시킵시다. 화해와 협력의 10년 공든탑을 지킵시다.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취소해달라는 청원을 하는 계획을 세운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적폐청산 움직임을 퇴행적 시도라며 결국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예,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관련 의혹,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터지는 형국이어서 이제 웬만한 뉴스에는 무덤덤해졌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만 지금 소개해드릴 이 뉴스는 그중에서도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활용해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받은 노벨 평화상을 취소시키려 했다는 정황. 이것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난 건데요. 이 보수단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상을 취소해달라는 청원 서신을 작성한 뒤에 이걸 국정원에 보내서 문안을 수정받는 이런 작업까지 했다는 겁니다. 참 기막힌 노릇이죠. 예.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최측근이었죠.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입장 한번 들어보죠. 박 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참 과거에 국정원이 놀랄 일 많이 했지만 이 정도 일까지 했을 줄은 저는 몰랐네요. 대한민국의 모든 나쁜 짓을 다 골라서 한 곳이 국정원입니다. 이건 천인공노할 일이죠. 예. 그래 우리나라 국민이 사상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 자체가 영광인데 그걸 받았다는 것을 다시 취소시키려고 그런 공작을 한 것은 역시 이명박 대통령답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역시 이명박 대통령답다. 아니 근데 저는 희한한 것이 무슨 받으려고 하는데 그거를 주지 말아라 이런 방해 공작을 한 게 아니라 이미 노벨상 수상은 2000년에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받아놓은 거를 취소해달라고 9년 뒤에 2009년에 이런 공작을 했다는 게 대체 왜 이렇게까지 했는가가 이해가 안 가요. 노벨상을 수상하려고 할 때도 우리나라 일부 단체에서 반대 성명 및 반대 데모를 오슬로 가서 했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 위원장께서 예. 여러 차례 로비를 받아보았지만은 수상을 해달라고 로비를 했지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수상하지 말라고 로비하는 것은 처음 봤다. 자국민한테 상 주지 말라고 이러는 건 처음 봤다. 예. 그런데 이건 더 나아가서 이미 100% 노벨 수상위원들에게 의거해서 선정된 수상된 노벨 평화상을 이제 취소해달라라는 발상까지 추진한 이명박 정부야말로 민족 역사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대통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2009년에 그러니까 보수단체 이름으로 나간 거잖아요. 보수단체에서 그런 청원 운동을 할 때, 서신 보내고 할 때 뭔가 좀 이상하다. 이게 진짜 그냥 그 보수단체 차원에서만 한 일일까? 뭔가 깨름직하다. 이런 걸 느끼신 게 있습니까? 글쎄요. 저희들은 그렇게 특별하게 그러한 것을 감지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김현정 뉴스쇼에 박지원 같은 좌파는 출연하지 마라. 또 어디 시선 집중에도 음악을 틀면 틀었지 박지원은 못 나오게 해라. 이런 것들을 당시 들으면은 설마 그럴 수야 있겠느냐 하고 우리는 길을 의심했죠. 그런데 이건 노벨 평화상이 그냥 로비에서 되는 상이고 좀 안다고 해서 되는 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계 최고의 권위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노벨 평화상 딱 하나 수상한 그 경험밖에 없는데 이것을 취소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민족 반역자들이나 할 일이죠. 어떻게 그러한 발상을 할 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이미 받은 걸 9년 뒤에 취소하라고 보수단체 차원에서 그런 정도가 아니라 국정원이 나서서 문안까지 만들어줬다. 이거는 어떻게, 뭐가 의도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해서, 소고기 광우파동으로, 많은 시련을 겪고 나니까, 무엇을 좀 커버해 보려고,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그런 작업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우병으로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지지율 떨어지고 이걸 좀 반전해보려는 시도 아니었는가?
그래요. 그러면 일단 드러난 게 노벨 평화상 수상 이 취소 공작인데 이거 말고도 좀 이상했다, 수상했다 한 다른 것도 있습니까? 글쎄요,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뭐 야당 좀 비판적 얘기를 하는 박지원 같은 사람 라디오 인터뷰도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근데 라디오 인터뷰를 못하게 하는 게 있었답니까? 있었죠. 저도 그걸 당했으니까. 어떻게 당하셨어요? 갑자기 출연 못하게 됐다 하고 밤중에 연락 와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랬더니 상부의 지시니까 좀 이해해달라. 그래서 아침까지 싸웠죠.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MB 정부 때? 예. 어느 라디오 방송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MBC 시선 집중. MBC에서. 예. 아니 상부에서 그런 명령이 내려왔다. 박지원 안 된다. 그러한 것들이 최근에도 보도가 됐어요. 보도가 됐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후로도 소위 사상이 의심스럽다, 빨갱이다, 뭐 대북 퍼주기 위해서 북한 핵이 만들어졌다 하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소문들 계속 뭐 있었죠. 특히 저 개인 문제지만은 저도 저희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 저 이렇게 3대 빨갱이다 하는 것을 예비군 교육장에서 정식으로 교육을 했어요. 그런 것 배후에 다 지금 뭔가 국정원이 개입돼 있을 거라고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렇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도 국정감사 때 정보위원으로서 또 법사위원으로서 국방부 심리전사령부 같은 걸 다 했지만은 그때 그렇게 추궁을 했지만은 절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당연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노벨상 건 같은 거, 또 노무현 전 대통령 뭐 비하를 조장하는 이런 건 같은 거는 지금 이메일을 주고받았다든지 이런 증거가 나와서 뭐 알려진 겁니다만 이것도 어떤 증거가 있는 겁니까, 박 의원님? 뭐 빨갱이라고 이게 뭐 소문을 퍼뜨려라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증거가 다 나왔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 예비군 교육장에서도 나왔고 이번 댓글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시킨 걸로 증거가 다 확보가 됐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에서는 저를 제거하기 위해서 보혜저축은행 비리를 조작해가지고 기소를 해서 1심에서 무죄가 나니까 김기춘, 우병우 라인에서 재판부에 압력을 넣고 유죄 판결을 내게 하고 또 대법관에 가서 대법원에 가서도 이 유죄를 유지해달라 이런 것들이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 업무 일지에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 이게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는데 만약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서류를 자기들이 작성해가지고 내놓는다고 하면은 의심을 가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된 문건을 지금 발견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한 짓을 문건으로 남겨가지고 발견되고 있는데 왜 이게 조작이고 왜 이게 왜 정치 보복이냐? 알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지 말고 공론해 주자는 거예요? 구속 수사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셨네요. MB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된다. 이건 국기문란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직접 지시한 증거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소환 조사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요. 그것은 검찰에서 할 일이지만은 직접 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밝혀집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진실은 밝혀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이미 뭐 블랙리스트 건으로 고소가 들어간 상황입니다만 별개로 이 노벨상 건으로도 고소 고발을 할 계획이 김대중 전 대통령 측에 있는 건가요? 아직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정부에서 철저히 조사를 할 것으로 보고 만약 미진하다고 하면은 공식 기구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별로 없지만 한 가지만 좀 여쭐게요. 박지원 의원님 나오신 김에. 전남도지사
출마설이 이 추석 기간에 상당히 유력하게 돌았습니다. 고려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 지난 8월 휴가도 그랬지만은 이번 12일 연휴 동안에 전남은 물론 광주, 전북 일부를 특히 전남은 샅샅이 좀 다녀봤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그러고 또 아무래도 그렇게 움직이니까 전남지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지금 입장에서 우리 국민의당이 지방선거에 승리하지 않으면은 존폐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왕에 말씀드린 대로 안철수, 손학규, 천정배, 정동영, 박지원 이런 당대표급 인사들이 이번에는 전면에서 뛰는 것이 좋다. 그래서 한번 이끌고 가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출마 지금 선언을 하신 셈이네요. 뭐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어도 받아들이는 것은 자유롭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전면에 그럼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행간 철원 사격장 사망 사고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26일 강원도 철원 군사격장에서 이모 일병이 머리에 총성을 입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정말 충격이었죠. 네, 맞습니다. 육군이 도비탄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사인을 둘러싸고 그동안에 논란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러니까 도비탄 이 말이 워낙 좀 낯설었어요. 네, 맞아요. 그때도 저도 낯설었거든요.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총탄에 직접 맞은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맞고 튕겨 나온 탄, 그걸 도비탄. 거기에 맞은 거다. 첫 발표는 이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어제 국방부 조사본부가 발표 내용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직격탄, 즉 직선으로 날아온 유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한 겁니다. 이 철원 사격장 사망사고 원인 도비탄이 아닌 유탄이라고 발표한 국방부.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도비탄이 아니라 직격탄, 유탄이 원인이었다. 이거는 사망의 원인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예, 완전히 뒤집혔다 이렇게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도비탄이라고 하면 불가항력적인 우연한 사고였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직격탄에 맞았다. 그러면 군 당국의 과실에 의한 사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달 27일 육군 5군단이 도비탄을 사고 원인으로 이제 지명을 했을 때는 사격장에서 쏜 총탄이 돌 같은 딱딱한 물체에 부딪혀 이 진지 보수 공사를 마치고 사격장 뒤편 전술도로를 걷고 있던 이모 일병 머리에 맞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사고 책임자가 누군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방부 조사본부 발표는 정반대로 나왔는데요. 이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이 나온 사고였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격장 구조상 사로에서 총구가 2.39도만 위쪽으로 올라가도 2.39도요? 예. 3도도 아니고 2.39도입니까? 거의 조금만 올라가도 된다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사고 장소까지 직선으로 총탄이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미숙한 병사라면 아니면 미숙하지 않아도 총 반동에 의해서도 올라갈 수 있는 3도 정도는 높이에요. 그냥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총구가. 그러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안전 불감증이 걸려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럼 지금까지도 그쪽을 향해서 총탄이 막 날아갔을 텐데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아서 사고가 안 났을 뿐이지. 그렇죠. 지나갔으면 그냥 누군가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언제든 그런 사고는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사고 장소 주변 나무에서 70여 개의 탄원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나무들은 맞은 거군요. 네. 이 조사본부는 안전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서 사격장 관리부대 중대장과 병력인설부대 소대장, 부소대장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고 사단장 등 사령부 책임간부 4명을 비롯해서 총 16명은 징계 조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도비탄에서 직격탄으로 보름 만에 발표를 뒤집은 군 당국.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간은
예비역도 아는 일을 덮으려 했다입니다. 예비역도 아는 일을요? 그러니까 육군 5군단이 도비탄이었다 사고 원인이 이렇게 추정한다고 발표를 했을 때 그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요. 예비역들이 인터넷에서 엄청나게 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했냐면요. GPS 사진을 다 찾아냈어요. 그 사격장 주변의 위성 사진을 찾아내서 전술도로가 사격장 뒤편으로 있다고 하는 점들을 예비역들이 다 확인을 해줬어요. 바로 말하자면 표적 뒤쪽으로 길이 나 있는 거를. 그래서 언제든 사로에서 총을 쏘면 뒤쪽으로 사람이 지나갈 경우에는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그 당시부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사진 잘 보면요. 그러니까 표적보다도 길이 더 높아요. 네, 맞아요. 산이다 보니까. 네. 그것까지도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상식에 가까운 거예요. 우리나라 남성들 군에 가면요. 사격장 가서 사격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격장 뒤편으로 사람이 걸어 다닌다고 하는 것은 표적지를 움직이는 표적을 옮기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 당국은 이게 도비탄에 의한 사고였다 이렇게 추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건 황당한 얘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군 발표를 의심했었고요. 유족들도 뉴스쇼와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바로 이제 발표가 난 다음 날 출연을 하셨어요. 유족이.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탄도를 보니까 이게 도비탄이면은 뭔가 어디에 이제 맞은 자국이 있어야 되는, 튕긴 자국이 있어야 되는데 탄이 깨졌어야 하는데 깨끗하다 탄두가. 맞아요. 이거 도비탄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발표가 그대로 지금 국방부 조사본부 발표하고 그대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조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이게 그대로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비역도 아는 일을 덮으려 하는 거 아니냐. 첫 번째 행간.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어느 병사가 쐈는지 알려주지 말라 했다입니다. 그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그 이상병의 유족들이 어제 국방부 조사본부가 발표하고 난 다음에 보였던 반응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어느 병사가 쐈는지 드러나더라도 우리한테 알려주지 말라. 만약에 알게 된다고 하면은 내가 원망하게 될 것이고 그 병사 또한 얼마나 큰 자책감과 부담을 느끼겠는가. 이래서 나한테 알려달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그러네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마음이 다 이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군은 이런 부모님들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왜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한 해 우리나라 군에 27만 명이 입대를 합니다. 그래서 100명은 돌아오질 못해요. 제대로. 그러니까 100명이 숨진다는 얘기인데요. 그 100명이 왜 사망을 했는지 정확하게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문사가 많다는 얘기예요. 군 의문사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는데요. 그 의문사 중에서 아직까지 47명이 어떤 원인으로 사망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김은중인 사건 같은 경우에 19년 만에 이게 순직으로 인정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랬죠. 허은근 일병 사건 이건 역시 33년 뒤에 군에서 순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진상규명도 아니고요. 사과도 없는 반쪽짜리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직도 군에는 해결해야 할 일,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죠. 이번 사건 통해서 그것도 돌아보게 되네요. 마지막 행간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군의 사기는 최첨단 무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입니다. 그러네요. 이번 사건 보니까 진짜 그 생각 드네요. 이번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요. 아마 우리나라 아들을 둔 부모님들은 한결같이 이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내 자식은 군대 보내고 싶지 않아. 무서워서 어디 보내겠는가라는 문자가 실제로 그날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엄청나게 저희한테.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곧 우리 아들 가야 되는데 이거 보내도 됩니까? 이런 문자가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심지어 저도 아들을 두고 있는데 제 아내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어린 아들 보면서도 그 생각이 드세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한반도 위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해서 각종 최첨단 무기 구입한다는 얘기합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무기 사들이면 뭐합니까? 군에 자식을 보내야 할 부모가 내 자식 군에 보내고 싶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그런 군이라면 그렇죠. 어떻게 그 군이 사기가 높아지고 국방력이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군에 자식을 보내고 싶어하고 기꺼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분위기를 군에서 만들어줘야 하고 군에서 한치도 병사들이 안전불감증 때문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줘야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국방력이 높아진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책임까지 회피하려 했다는 이 사실은 더 분노케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꼭 한번 짚고 싶은데요. 군에서 이번에 첫 조사했을 때 제대로 조사 못했던 그 조사 관계자들도 또한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도 확인하는 작업들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취자 5959님, 오늘 아들이 입대합니다. 야, 오늘 이 뉴스 듣는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참 걱정입니다. 이런 문자 주셨어요. 임수정님, 유족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누군지 알려고 하시지 않는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면서 애도의 문자 많이 보내주시네요. 2부로 가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어금니 아빠 사건, 이 사건도 한번 파헤쳐보죠.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군대에 아들 보내야 되는 부모님들이 오늘도 문자를 많이 주시네요. 행간 들으시고. 이 문자는 잠시 후에 제가 좀 더 소개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2부에서는 어금니 아빠 사건으로 좀 문을 열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천사표 아빠로 통했던 인물이 알고 보니까 아내와 딸 친구 죽음하고 얽히면서 온갖 미스터리의 중심에 선 인물이었던 겁니다. 사건이 너무나 복잡하고 도무지 실마리가 잡히질 않아서요. 지금 취재하는 기자들도 이걸 어떻게 전해야 하나 난감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범죄심리학자와 함께 이 사건의 이면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어서 화요일의 코너 뉴스닥도 있는 날입니다. 기나긴 연휴 동안 여러분 어떤 이야기들 나누셨어요? 오늘 이 두 분이 뽑아온 상한가는 제가 보니까 박원순 시장 이름도 보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도 보이고, 다양한 사람들 이름이 보이며 남한산성 영화 이름도 보이고요. 잠시 후에 뉴스당 만나보시죠. 여러분 얼평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얼굴 평가를 줄인 신조어인데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서 서로 얼굴을 평가해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부터 인터넷 방송까지 엄청나게 유행이랍니다. 이 얼평의 심리학 짚어봅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야산에 유기를 한 혐의로 구속된 어금니 아빠 이모 씨. 언론을 통해서 천사표 아빠로 통했던 인사기 때문에 지금 더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이 사건은 크게 두 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아내와 얽힌 미스터리죠. 아내가 한 달 전에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마에 폭행 흔적이 있더라. 이 죽음이 수상하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집에 놀러왔던 딸의 친구가 숨졌고 그 숨진 사체를 야산에 유기한 건데요. 유기한 건 맞지만 난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과 딸이 자살하려고 둔 수면제를 딸 친구가 스스로 먹은 거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어금니 아빠는요. 범행 후에 딸과 함께 수면제를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경찰에 발견이 된 거죠. 자, 이 사건의 의문점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부 기자들이 그래요. 내가 본 사건 중에 제일 미스테리한 사건이다. 네. 교수님 보시기에도 좀 일반적이진 않습니까? 네, 일반적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딸의 친구를 불러들여서 살해하고 유기했는데 동기가 불분명하다는 거죠. 살해한 거는 아직 인정은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의심이 되는 거죠. 예. 네. 본인이 처음에 진술했을 때는 수면제로 이제 추정되는 영양제인 줄 아이가 알고 먹었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했다가 지금 1차 부검 결과가 교살이라고 사실 나왔습니다. 목을 이렇게 질식사 이렇게 나온 건가요? 네. 그래서 끈으로 목에 감아서 결국은 이제 목 아랫부분, 얼굴 아랫부분에 이제 표피가 벗어진 상처가 있는 형태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건데요. 예. 일단 죽였다는 게 만일 분명할 때는 범죄는 목적이 없이 일어나는 경우보다 목적이 있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성추행과 연관된 흔적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경찰의 발표라서 그럼 대체 왜 죽이느냐 어린애를 하는 부분에서 지금 본인도 제대로 진술을 안 하고 있고 경찰도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죽였는가가 설명이 안 되니까 이 사건이 더 미스테리하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왕래가 끊겼던 친구인데 놀러 오라고 최근에 계속 사정을 해서 아이가 마지못해 놀러 갔다가 이런 변을 당한 거라면서요. 네. 그리고는 이 친구만 접촉했던 게 아니고 초등학교 동창들을 여러 명을 접촉을 했는데 유일하게 이제 이 친구가 초대에 응한 아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와 연관된 어떤 특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게 이제 또 다른 의문을 유발시키는 이유가 사실 됩니다. 왜 딸의 친구들을 불러들이려고 했는가? 그렇죠. 왜 죽였는가? 이 부분이 설명이 안 된다는 이야기.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딸은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보면은 이제 CCTV상에서 시신을 유기할 때 딸이 가담을 합니다. 가담한 건 사실이거든요. 이 딸의 참여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이 드는 것이. 이 어금니 아빠 가족이요? 네. 지금 이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유전인자를 받은 이 딸은 지금 같은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잇몸이 다 무너져서 종양이 생기는 이런 이제 질병을 앓고 있다 보니까 결국 생활이 안 돼서 지금 이 아버지가 모금을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지금 생계 유지가 됐었고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모금을 해서 살아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금니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종양들이 많이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어금니 아빠란 별칭을 얻게 된 것도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 아버지가 그와 같은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질병의 치료는 물론이고 생계 유지가 어렵다는 처지에 놓여 있는 거죠. 그걸 사실은 딸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중3 정도 됐기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상당 부분 이제 종속적인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 만일 그런 특이한 관계의 부녀지간이라면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 심지어는 의도가 의심되더라도 별다른 저항 없이 순응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독자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아이의 행위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딸이 친구를 불러들이고 시신 유기에 동반을 하고 이건 CCTV에 찍힌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우리의 상식으로 대체 애가 왜 저런 짓을 했느냐, 쟤도 공범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은 좀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왜냐하면 아직 그 가족 내에는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엄마가 결국은 지난달에 자살을 했거든요. 그 의혹도 지금 풀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경찰이 이 부녀 관계의 특이성을 이해하려면 그 엄마의 자살 사건 그리고는 그 엄마의 의혹, 자살의 의혹 중에 하나가 시아버지 자리, 그러니까 시아버지의 위치에 놓인 남자로부터 8년간 성폭행을 당했다. 의붓 시아버지로부터 8년간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한 뒤에 며칠 뒤에 투신 자살을 한 거라고 그렇습니다. 하죠. 그 고소를 또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간 동안 혼자 가가지고 강원도까지 가서 신고를 했거든요. 성폭행 당했노라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지금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도대체 이 부녀 관계가 어떤 관계이길래 이 지금 10대 소녀가 자기 친구의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 동참을 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가담을 한 건 맞지만 이 생계 때문에 종속관계에 있다는 특수성 그리고 이 가족의 특수성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적극 가담한 이 부분을 풀기 어렵단 말씀이세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경찰은 그 아이를 공범으로만 보고 있는데 사실은 아동 학대의 피해자일 수도 있고 복잡한 관계에 놓여 있을 수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근데 인터넷으로 모금하는 것만으로 그렇게 넉넉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본인의 차도 호화로운 차고
거기다가 지인 2사람의 외제차까지 해서 3대를 굴렸다 얘기가 나오고요. 뭐 월세긴 하지만 2채 집도 있었다고 하고. 네, 뭐 상당 부분 일반 평균 수준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로 생활이 윤택했던 걸로 보이는데요. 그 이외의 수입 경로가 있었는지 하는 것들도 지금 조사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공식적으로는 무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지금 전과가 뭐 10번이 넘는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전과 18범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정확한 내용이 오픈이 안 돼가지고 무슨 전과인지 모르겠는데 몸에 전신에 문신이 있고 또 안에도 전신에 문신이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이들이 단순히 모금만으로 생존을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범죄 수익으로 이제 함께 그 어떤 재정원을 확보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 추가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는 지금 그런 의심을 하는 연유에는 지금 이 차를 빌려가지고 시신유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지인은 지금 어떤 목적으로 차를 빌렸는지 알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여서 사실 공범으로 지금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들의 관계는 대체 무엇인지 범죄 수익을 나누었던 자들인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은 진상이 밝혀졌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범행을 해놓고 부녀는 자살 기도를 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래도 죄책감을 느꼈으니까 목숨을 끊으려고 했나 보다. 뭐 최소한의 양심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 대목이 의심이 되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형이란 분이 계십니다. 친형이죠. 형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자살을 목적으로 약을 먹기 전에 형에게 유서에 해당하는 것을 넘겨주고 이것을 게시를 해달라 하고 나서 사실은 자살 시도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살을 한 뒤에 어금니 아빠 블로그에 유서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미 수면제 먹었는데. 그래서 누가 올린 건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친형이 올려준 거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친형이라 하면 동생이 사망에 이르는 짓을 이제 하겠다는 것을 예고했으면은 당장 쫓아가서 동생을 뜯어 말리는 게 정상이죠. 근데 어떻게 동생이 그와 같은 시도를 하는 걸 내버려 두고 일정한 시간 이후에 유서만 탑재하는 방식으로 매우 부적절한 대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행위를 하느냐. 이 대목도 사실 설명이 안 되거든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 아까 차 석 대를 이 사람이 굴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한 대는 자기 차고 한 대는 형의 지인 차고 한 대는 누나 차였답니다. 이 석 대를 평소에 돌아가면서 몰아서 이 사람 차인 줄 알았을 정도로 몰았답니다. 게다가 지금 형은 동생의 유서를 대신해서 블로그에 올려주고 이게 뭔가 가족들이 다 상당히 연결이 된 느낌.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족들보다도 더 얽힌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간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풀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아내의 자살 사건과 상당히 유관하게 보이거든요. 아내의 자살 사건하고는 또 어떻게요? 그러니까 아내를 성폭행을 8년 동안 했다라는 자가 또 가족 관계에 있는 뭐 본인의 친모의 동거남인 것이죠. 의붓 아버지. 그렇죠. 그러면 과연 8년 동안 아내가 그와 같은 가족 구성원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걸 남편이 몰랐을 수가 있을지. 그리고는 왜 이제 와서 신고를 남편 없을 때 아내가 하게 된 건지. 그리고 신고하고 나서 왜 또 투신 자살을 한 건지. 그렇죠. 그리고는 자살한 아내에게 폭행의 흔적이 있고요. 그리고는 왜 그렇게 됐는지 이제 그 경위를 설명함에 있어서 남편이 증거 확보를 위해 가지고 무엇을 종용을 했다. 부적절한 행위를. 이 부분은 이제 아직 경찰이 공식 확인은 안 한 거고요. 이제 그렇습니다. 기자들의 취재 결과 나온 내용인데 어떤 거냐면 여러분 아내가 신고를 했는데 이 남편이 증거가 필요하니까 가서 그 의붓 시아버지랑 성관계를 다시 맺고 와라 이렇게 종용을 했고 그 과정에서 아내와 다툼이 있었다. 뭐 이런 지금 주변인들의 증언이 나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싸움이 있었고 투신 자살을 했다. 이렇게 이제 자살의 경위가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부적절하게 보입니다. 제3자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런 과정들이 지금 하나도 해소되지 않은 채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사건이 완전히 별개의 사건만으로는 인식이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게 참, 이 가족 간에 있었던 무언가, 이걸 푸는 게 사건에 굉장히 중요한 열쇠겠어요, 이번 사건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딸이 이제 정신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심적으로 안정을 시켜서 아버지와 좀 분리를 시켜가지고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왜 동참할 수밖에 없었는지 좀 더 친화적인 환경에서 아이가 진술을 할 의지를 가진 상태에서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도록 해야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딸이 어제 오후에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아직까지는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어서 의미 있는 진술이 안 나왔다 그러는데요. 이 딸이 진실을 밝혀줄 제일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스터리 투성입니다. 여러분 들으신 것처럼 참 복잡하고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어느덧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 바른정당 이준석 최고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휴들은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예, 아주 즐겁게 고향에서 보내고 왔습니다.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부작용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좀 아슬아슬하게 오셨어요. 네. 차도 많죠, 오늘 도로에. 오늘은 제가 평소에 이제 저희 월요일에 원래 하다가 화요일에 적응해서 좀 시간 관리를 하다가 오늘 큰 코 다칠 뻔했습니다. 월요일인 줄 알고. 네, 월요일보다 심한 화요일입니다. 월요일보다 심한 화요일. 허 소장님은 고향 좀 많이 돌아다니셨어요? 그렇죠. 예, 연휴 내내 고향에서 그동안 못 만났던 분들. 창원 있죠. 쭉 돌아다니면서 인사도 하시고. 얼굴 더 좋아지셨어요? 예, 워낙 많이 다니다 보니까 햇볕에 좀 꾸였어요. 꾸이는 게 뭐예요? 햇볕에 좀 탔습니다. 꾸이셨다고? 고향 사투리입니다. 자, 정겨운이 두 분과 함께 뉴스닥 들어갈 텐데 앞에 인터뷰 잠깐 들으셨죠? 시간이 없지만 잠깐 좀 언급하고 갈 것이 이 어금니 아빠 사건 때문에 저는 기부문화가 위축될까 봐 참 걱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로 그 기부를 했던 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기부를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분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진짜 필요한 분들이 또 있잖아요. 기부를 받아야 될 분들. 그럼요. 이런 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것 같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실 최근에 보면 이제 해외 기부 같은 것들도 TV 광고 많이 나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사실 일정한 폭로들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전부 다 예를 들어 영상을 찍기 위해서 모델같이 활동하는 그런 기아 허덕인 아이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좀 문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 한번 터질 때마다 실제 방금 허 소장님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좋은 일 하는 분들은 큰 타격을 받습니다. 휘청휘청합니다. 정말 좋은 기부금 모금 단체들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은 좀 도덕적인 관점에서 좀 저희가 좀 세밀하게 예를 들어 이런 걸 한번 언론에서 어떤 사례를 보도하게 되면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각박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답지하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나중에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른 상황이랑 알게 됐을 때 그 기부했던 분들 느끼는 그 배신감이라는 거는 2배, 3배거든요. 그럼요. 언론이 그러니까 이런 미담 같은 거 소개할 때, 다큐 보낼 때 이럴 때 검증 잘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이미지란 게 워낙 커서. 자, 이번 주 뉴스닥 상한가 하한가 들어갑니다. 허성무 소장님, 상한가 누가 골라오셨습니까? 저는 박원순 시장님을 골랐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 박 시장이 최근에 뭐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몇 달 전에 제가 박원순 시장님 하한가를 골랐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때 대선 후보에서 이제 철수하셨죠. 하한가 고르자마자 철수하셔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었는데 이번에 몇 달 만에 상한가를 골랐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렇게 이번 추석 연휴를 통해서 그 지방선거가 무르익고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가 풍성하게 나왔어요. 그렇죠. 지방선거의 꽃은 뭐니 해도 서울시장이죠. 그중에 서울시장 후보가 누가 되느냐 가장 관심사인데 어쨌든 여당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3선에 출마하겠다 하는 게 확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결국 이제 박원순 시장을 중심에 놓고 상대당의 후보는 누가 되는가, 당내 도전 세력은 누군가 이런 이야기들이 퍼질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상한가고 또 최근에 이제 한 가지 터진 게 국정원에서 박원순 제한 문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MB를 고소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고소 고발 사태가 이어지고 하면 또 역시 이제 중심에 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저께인가요? 제가 어떤 여당 측 인사랑 이제 이야기를 좀 하다가 그분은 제가 봤을 때 다른 의도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갑자기 이제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3선 도전하는 것보다는 뭐 예를 들어 좀 더 도전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말하자면 국회의원 뭐 재보궐로 나간다. 아니요, 경남지사 얘기를 하길래 좀 깜짝 놀랐습니다. 경남지사? 예,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시장을? 여기 허 소장님이 뭐 경남을 기반으로 활동하시기 때문에 전혀 이건 뭐 근거 없는 얘기가 가능성이 높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이 배경은 뭐냐면 실제 경남을 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서울시장 3선을 이렇게 공천받는 것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약간의 거부감 또는 약간 다른 생각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이건 허성무 소장님이 아시겠네요. 지금까지 이제 서울시장 3선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제 3선이 된다면은 뭐 그 대선 특검 열차를 타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 서울시장 하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노리는 분들. 자리를 비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진 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고 또 권력은 변방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경남가서지사를 도전해서 만약에 된다면 뭐 현실성은 낮지만 그러면 이제 그 강력한 고향을 기반으로 하는 또 민주당을 기반으로 하는 뭐 권력 창출에 좀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호사가들의 이제 정치공학적 이야기죠. 특급 열차 정도가 아니라 그때는 진짜 KTX가 되는 거죠. 만약 되면 영순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험지에서 되면. 속된 말로 이제 그 험지 출마해서 성공하는 케이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안 된다 하더라도 희생을 보여주는 것이다. 뭐 이런 논리를 이제 펼치기도 하는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박 시장님이 이제 창녕 출신인 건 맞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뭐 정치적인 행보나 이런 것들을 경남에서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기반이 없으시잖아요. 또 뒤집어 보면 또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형태의 출마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아까 호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인데 그 안에서 뭐 경남을 중요하게 보라 이런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장 그만해라. 서울시장 그 말은 뭐냐면 서울시장 후보군이 지금 굉장히 서로 이제 많다는 겁니다. 당내. 그 얘기를 보여주는 거고 그 상황을 보여주는 얘기군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그 공학적인 이야기지만 재미나는 이야기가 만약에 그렇게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리면은 박원순 시장이 굉장히 많은 박수를 받게 돼 있어요. 당내에서. 그렇겠죠. 지금 수많은 이제 음해하고 싶어하고 물러나주기를 바라는 경쟁자들, 그 많은 경쟁자들이 훌륭하다고 다 박수를 치 입장이 180도로 바뀌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런 선택, 극적인 선택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게 참모들 사이에서도 일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박수만 받고 떨어지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속된 말로 박수는 잠깐이고요. 이제 4년 동안 이제 거의 이렇게 하기 그렇지만은 중앙 정치에 관심 못 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경남지사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크게 뭐 의미 있게 기억하는 분은 홍준표 지사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그거는 정말 오해시고요. 아니 끝없이 이슈를 만들잖아요. 김두관 지사도 뭐 관심을 받았고 지금 다 대선에 다 도전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김태호 지사도 뭐 그랬고 이제 그 전에 김혁규 지사도 그런 뜻을 했지만 물론 다 실패를 했죠. 그러니까요. 홍준표 지사까지. 그 이제 뭐 경남지사만 되면 다 대권 나가려고 하는데 민선은 저는 지금 다 그랬어요. 그런 상황을 보면은 박원순 시장은 좀 격이 좀 다르죠. 그하고는. 왜냐하면 서울에서 전국적 인지도를 충분히 쌓은 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뭐 현실 가능하다는 이야기보다는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그냥 나오는 얘기 정도고 경남지사 얘기는 서울시장 가는 게 거의 박원시장 빼고 나머지 서울시장 후보군들의 희망사항입니다. 지금 모두가 바로. 박원순 시장은 제가 얼마 전에도 인터뷰했습니다만 확정적으로 나올 서울시장 마음 정했습니다라고는 하시지 않아요. 하지만 사실은 한 70% 80%는 마음이 간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는데 근데 서울시장 3선행과 여의도로 가는 거, 요거를 두 개를 보면 어때요? 왜냐하면 지금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행, 그러니까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것을 굉장히 지금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 계획의 핵심 뭐냐면 결국에는 들어가서 당 대표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바로 전당대 출마를 이제 바로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만약에 그냥 의원만 되고 전당대 출마해서 실패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약간 광역단체장보다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의회 도전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 같은데 그 뒤에는 이제 참모들의 전당대회를 바로 참여해야 된다는 이제 조언을 또 이제 붙여서 가는 것이지 가서 하나의 그냥 평의원으로 이제 지금 초선으로 시작하기에는 지금 안 지사도 그렇고 그 박원순 시장도 그렇고 물론 문재인 대통령께 초선하시고 대통령 된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은 그래 결국 당대표 나가신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죠. 그런 패스가 아닌 이상은 크게 지금 뭐 대권과도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정해진 수순이라고 보고요. 그렇죠. 그 안 지사는 원래 그 최고위원을 한번 했습니다. 당에서. 그렇죠. 그래서 전국 단위의 선거를 이미 경험해봤고 또 지난 대선에서 후보 경쟁을 하면서도 해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대선을 가기 위해서는 여의도 정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여의도를 한 번은 경험해봐야 된다. 하고 그리고 이제 전국적인 조직, 당 조직을 장악하지 않으면 대선을 치를 수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이준석 의원이 오늘 정확하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그 박원순 시장은 그래도 서울시장 쪽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이준석 최고위원도? 공천 준다면 가겠다 뭐 이런 느낌일 겁니다. 공천 준다면 가겠다? 공천을 본인이 딸 자신이 있으면은 왜냐하면 지금 후보들 간에 각자 일정한 세력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데 굉장히 치열한가 봐요. 그분들이 지금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연대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당원들 표를 몰아줄지 이런 것들이 다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타협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박원순 시장 어쨌든 허성모 소장님은 상한가로 주목받는 인물로 꼽아오셨어요. 이준석 최고위원은 상한가 뭐 골라오셨어요? 저는 상한가로 뽑은 게 법원입니다. 법원? 예. 법원 이번 주에 주목받을 것 같다 해서 뽑으신 겁니까? 이번 주에 법원이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죠. 이제 그렇죠. 그 박근혜 대통령의 어쨌든 불구속 재판을 허할 것인가, 아니면 구속을 연장할 것이냐. 예. 저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간적인 이제 상황으로 아마 보석과 같은 형태가 되지 않을까. 보석 지금 그러니까 결국 이제 두 가지 입장이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구속 재판을 해야 되는 이유로 여러 사회적 혼란이라는 걸 들은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불구속 재판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대통령이 법적 방어를 할 수 있는 법률적 조력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두 가지 다 맞는 얘기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그런데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경우에 분명히 이제 뭐 지지 집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재판에 대해 가지고 영향력 행사하려고 할 수도 있고 이제 매일 재판 전까지 가는데도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건부가 가능합니다. 이걸 제가 법률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식 조건부요? 그러니까 보석으로 처리하되 보석의 조건이 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판에 한 번이라도 불출석할 시 또는 재판 절차에 방해가 될 시 바로 이제 구속 상태로 재판을 치르는 것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보석이라는 중간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두 가지를 만약에 예를 들어 불구속이냐 구속이냐를 놓고 한다면 저도 사실 헷갈립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보석이라는 중간적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면은 전 충분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재판부도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준석 최고위원은 보석 쪽을 조건부 보석 쪽을 선택할 것이다. 이 가능성을 제일 높게 보세요. 그렇죠. 예를 들어 재판 진행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허성모 소장님. 충분히 예측 가능한 뭐 대안 중에 하나라고 보긴 합니다. 왜냐하면 구속 중에도 계속 재판을 해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 진행 중에서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판부가 그 부분을 굉장히 고심하고 있을 거라 보고요. 근데 이제 이게 범죄의 중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뭐 탄핵을 받은 상황이고 그리고 뭐 뇌물죄를 위시해서 수많은 범죄 사실을 갖고 있는데 이런 중대 범죄 하에서는 구속이 또 원칙이거든요. 불구속도 뭐 그 재판의 원칙이긴 하지만 중대 범죄는 또 구속이 원칙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결정을 낼 것인가 저는 법원의 후자 쪽으로 좀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구속 연장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허성모 소장님.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언급하는데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가 지금 18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18가지에서 만약에 초기에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한 7, 8가지를 해서 신청해서 받고 지금 또 이제 다른 혐의를 그만큼 추가로 했으면은 문제가 좀 논란이 덜할 텐데 지금 그것이 아니라 지금 사실 동일권으로 보고 있는 SK나 이런 수사를 가지고 이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추가는 추가잖아요. 추가는 추가인데 이제 심리가 끝난 사안에 대해 가지고 구속을 하는 것이 뭐 심리에 대해서 이거는 뭐 법률가들 간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검찰도 그렇게까지 명쾌한 이야기를 특검도 그렇게 명쾌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저도 아까 분명히 일반적인 그런 상황에서 만약 새로운 혐의가 추가되었다라고 하면은 저도 아마 그건 타당성이 있다 볼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워낙 이 재판이 관심 많이 받는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원칙을 이제 세우는 그런 재판이기 때문에 저는 좀 법원이 고심이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 진짜 불구속 상태를 만들어 버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판의 회피도 회피지만 나올 때마다 일주일에 한 2번씩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올 때마다 그 도로 혼잡한 건 어떻게 할 것이며 나가서 이 뭐 여러 증인들과 입을 맞출 가능성 이것도 얼마든지 있고 이것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하는 게 지금 이제 증거 인멸 및 도주의 가능성이라는 얘기 보통 하지 않습니까? 구속의 필요성을. 근데 예를 들어 도주의 가능성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얼굴 알려주신 분이 도주할 곳은 없다 보고 그다음에 증거 인멸의 가능성 같은 경우도 이미 재판과 수사가 진행된 지 1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특검 측에서 무슨 뭐 새로운 증거를 찾는다 이런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인멸할 증거는 제 생각에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증거를 인멸하지 않는 말 맞추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최근에도 뭐 그 태블릿 PC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내가 소유주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변수들이 돌출할 가능성이 많아서 재판에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홍준표 지사 재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가능해요.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2심에서 무죄가 됐는데 그때 이제 그 현직 단체장이기 때문에 이제 불구속을 원칙으로 했던 거 아닙니까? 했는데 이 과정이 만약에 그때 법정 구속을 시켰더라면 과연 2심에서 무죄가 나왔겠느냐.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나오죠. 이제 그런 지적이 굉장히 그 지적이들 사이에 많이 나오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봤을 때 법원의 고심이 굉장히 깊을 거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법원이 이번 주 상당히 주목받을 거다. 이미 오늘부터 주목받고 있습니다. 상한가 주셨어요. 하한가 부지런히 넘어가죠. 성무 소장님은 하한가 누구?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요새 굉장히 히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떤 인물이 더 훌륭하다, 덜 훌륭하다, 더 나쁘다, 더 좋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 등장하는 인조, 최명길, 그다음에 김상은 모두가 하한가입니다. 인조, 최명길, 김상원이 역사 속의 인물들을 하한가로. 저는 통으로 하한가라고. 무더기로 주셨어요. 이준석 최고위원은 하한가? 저는 이제 한미 FTA를 이제 골랐습니다. 한미 FTA 하한가. 요거는 남한산성 속 인물들 도대체 왜 뽑아오신 건지 요거부터 좀 짧게. 왜냐하면 그 병자호란이 발발하고 난 이후에 그 전쟁을 어떻게 수습할 건가의 방법론으로 싸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그 전쟁이 터지면서 이미 수많은 국민들은 뭐 절망 속에 빠졌고 도탄에 빠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십만이 끌려가고 뭐 이런 판이었는데 거기서 어떤 방법을 이야기하든지 그건 이미 때가 늦은 거죠. 병자호란이 일어나지 않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병자호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은 어떤 군사 외교적 전략을 취하는 것이 맞았는가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사람들이 선택했던 모든 것들이 애초에 잘못됐기 때문에 병자호란이 일어났던 거고. 자기들 기득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뭐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 뭐 그 주화파가 옳았느냐 척화파가 옳았느냐 이거는 제가 볼 때 큰 의미가 없다. 물론 거기 가서도 수습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런 평가는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이전에 광해군을 내쫓고 인조 반정 자체가 상당히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설사 인조 반정을 했다 하더라도 외교 정책을 잘 했더라면 전쟁을 막지 않았겠느냐. 그럼 지금 현 대한민국의 상황에 여러 가지 빗대서 정치인들이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영화 감상평을 내놓고 있는데 이들 역시 제가 볼 때는 반성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 엄청난 지금 국난의 외교 군사적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 위기도 있고 이럴 때에 정말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나쁜 교훈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쟁만 하는. 그런 느낌에서 제가 이분들을 오늘 한번 골랐습니다. 그러고 보면 정치인들은 참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역사에서 이렇게 다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때 병자호란이 일어나 수습했던 김상원 그 후손들이 대대로 노론의 핵심이 됩니다. 이들이 만든 당파가 노론이 되고 그 노론이 마지막에 나라를 잃게 되는 일제에 뺏기게 되죠. 그때 노론의 마지막 영수가 누군가 하면 이완용입니다. 이완용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중국을 4대 했는데 이번에 4대 대상이 일본으로 바뀐 것 뿐이라는 게 나라 팔아먹을 때 한 변명이 되거든요. 기막힌 그러니까 이들이 역사의 수많은 오류를 반복하고도 지금도 반성하고 있지 않고 지금의 정치인들도 그들이 했던 오류를 또 따라하고 있다는 거죠. 내 기득권 지키기 위해 나라 팔아먹어. 근데 이제 역사가 보통 이제 팩트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뒤집어 놓고 보면 역사는 사실 사관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인조가 뭐 예를 들어 전쟁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인조가 실패한 건 맞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 앞에 있었던 광해군이 외교적 대안이었냐라고 하는 거는 한 2000년대 후반쯤에는 2008, 9년 이쯤에는 광해군이 무슨 외교 신인 것처럼 묘사하는 문화가 한번 사학계에서 이제 이뤘거든요. 그럼 최근에 또 한 10년간의 조류를 살펴보면은 광해군이 외교적으로 참 무능했다는 얘기가 또다시 나오고 있는 것이 그때 이제 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명나라와 친교를 강화하면서 청나라의 군대를 파병해서 싸우는 척하면서 뭐 항복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다 허위 수사실인 게 드러났거든요. 가서 전투해가지고 상당 병력을 잃었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항복한 것이다 뭐 이런 것이 다 나온 상황 속에서 결국 광해군을 그렇게 띄우려고 했던 그런 또 일부 사학계의 의도라는 거는 결국에는 또
한미 동맹과 또 한중 관계 이런 것들을 역사 속에 한번 녹여내려고 하는 시도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너무 반면교사를 볼 수는 없는 것이 실제 최근 또 주류사학기 같은 경우에는 광해군이 실제 외교도 잘한 거 없다라는 또 평가가 있다고 역사 평가가 또 바뀌고 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해석이기 때문에 계속 바뀌는 것이고 그 당시에 뭐 그런 약간 일말의 약간 허위적 사실 그러니까 강홍립 장군을 뭐 싸우는 척하고 항복하게 했다. 뭐 이런 것들이 가미되어가지고 그런 조류를 만들었던 것인데 사실 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봐야죠 그런 것들은. 그런데요. 이게 우리 역사 속에서 뭐 그 이율곡의 길도 있죠. 10만 양병설. 물론 그것도 이율곡 혼자 주장한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강해군의 길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인조의 길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사후적인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가장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외교가 뭐고 안보가 뭐였을까를 판단해 보면은 입만 가지고 안보를 외치고 큰 소리만 친다고 해서 안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느낀 게 뭐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 통일을 이야기했지만 전쟁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3.1물 설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입으로만 안보를 외치는 자들에 대해서 저는 한번 경고를 날리고 싶은 겁니다. 자, 오늘 하한가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의 하한가 FTA가 남아 있는데 이 얘기는 오늘로 끝날 얘기가 아니어서 제가 다음 주에 하한가를 한 번 더 뽑아오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만 하고 오늘 상한가 하한가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바쁜 오늘 뭐죠? 월요일 같은 화요일.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뉴스닥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 바른정당 이준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음향 뉴스 현장. 정말 길었죠. 열흘간의 연휴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긴 연휴 끝나고 이제 다시 일상이 시작됐는데요. 연휴 마지막 날 어제 버스터미널로 가봤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으로 다녀왔어요. 순천에서 이제 가족들끼리 명절에 전도 붙이고 선서도 다녀오고 하면서 보성, 전라남도 보성, 녹차 모시고 선서 다니고 진짜 오랜만에 친척들 좀 만나고 차가 좀 여유가 있었지. 마음적인 여유가 너무 있었어요. 애들 데리고 돌아다니는 것이 좀 즐거웠어요. 들어가세요. 어디 좀 다녀오셨어요? 아니, 다녀온 게 아니라 다양 나왔다 가는 거예요. 애들하고 아들, 딸, 며느리 좀 섭하죠, 뭐 항상. 길었는데? 그래도. 저는 이번 연휴가 좀 길어서 친정집에 다녀올 기회가 많았거든요.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연휴였어요. 그동안 많이 충전했으니까 또 기쁘게 출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기 싫은데 해야죠. 근데 그래도 그동안 연휴만큼 아쉽진 않은 것 같아요. 충분히 즐긴 것 같아요. 올라오는 길 엄청 싫었는데 그래도 연휴 때 푹 쉬었으니까 또 열심히 해야죠. 다시 좀 풀어졌던 마음을 잡고 긴장하고 다시 살아야겠죠. 네. 들어, 일로 와. 할머니 저희 잘 도착했고요. 할머니 나중에 통화도 자주 하고요. 사랑해요. 어머님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엔 더 도움되도록 할게요. 긴 연휴 동안 많이 휴식에 취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게 힘들겠지만 다들 일상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휴 후유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또 연휴에 미처 쉬지 못해서 더 피곤한 분들도 다시 찾아온 일상을 좀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연휴 끝 일상 시작 음향뉴스 현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의 문자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정민호님은 아까 그 도비탄이 아니라 유탄이었다라는 국방부 발표 행간 들으시고 그 성급한 발표 결국 뒤집힐 줄 알았습니다. 도대체 이제껏 이런 식으로 은폐한 게 얼마나 많을까 이런 의심도 이분은 드신다고요. 아들이 입대 대기 중인데 정말 고민입니다. 민경 의원님. 이런 어이없는 죽음이 되풀이되면 안 됩니다. 이런 문자도 주셨고 양래희님은 아들이 고3인데 수능보다도 군대가 더 걱정이다. 이런 말을 아이고 예, 고3 아들이 하더랍니다.
7609님은 어금니 아빠 인터뷰 들으시고 근데 왜 어금니 아빠라는 호칭이 붙었습니까? 물어보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이모 씨가 그 거대 백악종이라는 굉장히 희귀한 병을 앓고 있죠. 얼굴에 근육이 뼈가 계속 자라는 이런 병이랍니다. 계속 제거 수술을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치아가 다 빠지고 어금니 하나만 남았답니다. 그래서 어금니 아빠라는 이런 별칭이 붙었다 그러네요. MB 당시에 국정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상을 취소하기 위해 방해 공작을 했다. 참 이 충격적인 뉴스에 대해서는 8672님 노벨상을 취소해달라고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취소 청원 공작을 했다. 이건 참 스스로 국격을 갉아먹는 일이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믿기지 않는다는 문자. 2206님, 김대중 전 대통령 음해 카톡은 지금도 돌아다닙니다. 이것도 다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문자도 주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7730님, 오늘 일상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학교 가는데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헷갈려서 체육복을 들었다 놨다. 몇 번을 하셨답니다. 방학 후에 개학한 기분이라고. 그러네요. 긴 연휴 잘들 보내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의견 모두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평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얼굴 평가를 줄인 신조어인데요. 지금 유튜브에서는 이런 얼평 방송이 인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다가 본인 외모를 찍어 올린 후에 불특정 다수에게 얼굴 평가를 받는 겁니다. 10대, 20대들 사이에서 큰 유행인데 도대체 이 심리는 뭘까요? 오늘 화제 인터뷰 심리학 박사 황상민 박사 연결을 해보죠.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얼굴 평가라는 게 이렇게 유행인지 몰랐거든요. 네. 대체 어디서 이렇게 얼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사실 보통 SNS나 인터넷에서 그 얼평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면요. 상당히 많이 떠요. 그래요. 또 개인들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동영상을 찍어 올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얼평을 할 수 있는 그 뷰티나 화장, 성형 관련 어플에 자신 사진을 올려놓고 점수로 평가를 받기도 하거든요. 그런 어플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아프리카 TV와 같은 동영상 BJ 방송 채널에 자기 사진을 보내면 BJ한테 얼평을 받는 얼평 방송이 유행 중이기도 하죠. 얼평 방송까지 있어요? 그럼 그런 식으로 다양한 매체에다가 자신의 얼굴을 올리면 어떤 식으로 얼평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보통 사진에다가 뭐 4점, 7점 같은 점수를 매기기도 하고 여기를 조금 더 고치면 좋겠다. 뭐 성형조, 눈이 커서 이쁘거나 또 눈, 코, 입은 별로지만 얼굴형이 이뻐서 조화롭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바꿔라. 뭐 이런 조언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반응이 아주 많이 나타나죠. 좋은 조언만 해주면 괜찮지만 저도 이제 들어가서 쭉 보니까 인신공격성의 나쁜 말을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점수도 막 매몰차게 매기기도 하고 이러면 굉장히 상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얼굴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 겁니까? 젊은 10대, 20대. 사실 참 그게 역설적인 심리인데요. 자기 외모가 어떤지를 불특정 다수한테 묻는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이 시대에 저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를 본인이 자기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제가 잘 사는 거 맞죠? 이렇게 확인하는 심리하고 상당히 비슷한데요. 이거를 보통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이나 평가를 받은 심리 아니냐라는 건데 단순히 당신이 멋있다라는 정도의 인정이 아니라 뭐 당신이 great 또는 stupid 같이 자기 삶에 대한 등급을 받고 또 그거를 평가받고 있는 심리인데 단순히 이거는 얼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생활이나 삶이 어떻다.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해주면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내가 반성하고 내가 다르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심리 상태에 다 있다 보니까 얼평 정도는 그냥 재미있는 놀이 정도 수준, 뭐 애교 수준으로 봐줘야 되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어떤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판단을 받아야만 그래 맞아 난 여기가 좀 부족했어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걸 결정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뭐 이게 단순히 청소년의 문제인가 아니면 우리 사회 전체 어른이나 심지어는 이 나라 지도자들도 그렇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까지도 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 거죠. 그럴듯하네요. 정말 인정받고 싶고 스스로는 잘 판단이 안 되는 어떤 자신감 없음일 수도 있고 현대인의 뭐 그런 것들이 반영된 얼평이다. 그런 현대인의 심리, 우리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심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다른 예들은 뭐가 있을까요? 뭐 국가적으로 크게 생각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되냐, 북한의 핵무기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되냐, 처리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미국의 눈치를 보거나 중국의 눈치를 보거나 이거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매일 경험하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슈이기도 하지만은 똑같은 심리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전 또 이 생각도 드네요. 왜 그 인터넷상에 보면 아주 소소한 것도 다 물어보고 결정해요. 저 그렇죠. 지금 어디 동네 가는데 이거 먹을까요? 저거 먹을까요? 일일이 다 물어보면서 결정을 하는데 이게 뭐 신중하다라고 좋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스스로는 뭔가 결정하지 못하는 결정장애 같은 거 이런 걸 현대인이 앓고 있는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결정장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평가를 해줘야지만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 또 나의 삶이 바른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심리 상태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라면서 착하게 살아라 또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착하고 바른 것의 정체가 뭐냐 하면 그거는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그거를 결정장애라는 말로 스스로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거죠. 그럴 수 있군요. 예. 아니 얼굴 평가 저는 얘기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외모에 치중하는 10대, 20대 이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 기저에 깔려있는 더 깊은 이야기 우리의 어떤 심리 상태까지 쫙 파악을 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지 현대인들이 좀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꽃미남 같은 멋진 모습 이런 것이 항상 끝까지 좋은 건 아니다. 이 생각만 하면 금방 이 부분에서 조금 편해져요. 왜냐하면 꽃미남은 누구보다 빨리 느끼한 아저씨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저같이 항상 넋두리한 사람은 젊었어도 넋두리한데 중년이 되면 그냥 중년의 미를 좀 더 여유 있게 보여준다. 이렇게 사람들이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맞아요. 황 박사님 편하네요. 뵈면 언제나.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20년 전부터 그렇게 들었거든요. 20년 전부터 편안하신 외모였어요. 네, 넋두리 했어요. 이제 이런 거가 또 한편으로는 이게 불행이 아니라 삶의 또 다른 행운이 될 수 있다 생각하면 훨씬 더 자기 얼평에 그렇게 연연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야, 얼굴 평가 얘기부터 얼평 얘기부터 이런 깊은 얘기까지 나올 줄 몰랐는데 저도 지금부터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남한테 너무 물어보지 않고 좀 자신감 있게 밀고 나가는 이런 거 연습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네, 안녕히 계세요. 예, 심리학 박사입니다. 황상민 박사와 함께 얼평 얘기 해봤습니다. 군사격장 사망사고 도비탄이 아니라 유탄이었다는 군의 공식 발표가 어제 났죠. 이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리자 청취자 제보가 쏟아집니다. 여진호님은요. 경기도 시흥의 한 산에도 군사격장 표지판 뒤로 등산로가 있는 걸 목격하셨답니다. 출입금지 표지판이 있긴 하지만 탐방객들이 워낙 많은 산이어서 여기 한번 꼭 점검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제보 주셨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요. 전국에 있는 군사격장들 총체적인 점검이 반드시 따라야 될 거다. 저도 이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오후에 가을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길 나서실 때 우산 하나씩 챙기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반에 돌아오죠. 고맙습니다. 상을 취소해달라는 청원을 하는 계획을 세운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적폐청산 움직임을 퇴행적 시도라며 결국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예,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관련 의혹,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터지는 형국이어서 이제 웬만한 뉴스에는 무덤덤해졌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만 지금 소개해드릴 이 뉴스는 그중에서도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활용해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받은 노벨 평화상을 취소시키려 했다는 정황. 이것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난 건데요. 이 보수단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상을 취소해달라는 청원 서신을 작성한 뒤에 이걸 국정원에 보내서 문안을 수정받는 이런 작업까지 했다는 겁니다. 참 기막힌 노릇이죠. 예.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최측근이었죠.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입장 한번 들어보죠. 박 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참 과거에 국정원이 놀랄 일 많이 했지만 이 정도 일까지 했을 줄은 저는 몰랐네요. 대한민국의 모든 나쁜 짓을 다 골라서 한 곳이 국정원입니다. 이건 천인공노할 일이죠. 예. 그래야 우리나라 국민이 사상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 자체가 영광인데 그걸 받았다는 것을 다시 취소시키려고 그런 공작을 한 것은 역시 이명박 대통령답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역시 이명박 대통령답다. 아니 근데 저는 희한한 것이 무슨 받으려고 하는데 그거를 주지 말아라 이런 방해 공작을 한 게 아니라 이미 노벨상 수상은 2000년에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받아놓은 거를 취소해달라고 9년 뒤에 2009년에 이런 공작을 했다는 게 대체 왜 이렇게까지 했는가가 이해가 안 가요. 노벨상을 수상하려고 할 때도 우리나라 일부 단체에서 반대 성명 및 반대 데모를 오슬로 가서 했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 위원장께서 예. 여러 차례 로비를 받아보았지만은 수상을 해달라고 로비를 했지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수상하지 말라고 로비하는 것은 처음 봤다. 자국민한테 상 주지 말라고 이러는 건 처음 봤다. 그런데 이건 더 나아가서 이미 100% 노벨 수상위원들에게 의해서 선정된 수상된 노벨 평화상을 이제 취소해달라라는 발상까지 추진한 이명박 정부야말로 민족 역사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대통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2009년에 그러니까 보수단체 이름으로 나간 거잖아요. 보수단체에서 그런 청원 운동을 할 때, 서신 보내고 할 때 뭔가 좀 이상하다. 이게 진짜 그냥 그 보수단체 차원에서만 한 일일까? 뭔가 깨름직하다. 이런 걸 느끼신 게 있습니까? 글쎄요. 저희들은 그렇게 특별하게 그러한 것을 감지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김현정 뉴스쇼에 박지원 같은 좌파는 출연하지 마라. 또 어디 MBC 시선 집중에도 음악을 틀면 틀었지 박지원은 못 나오게 해라. 이런 것들을 당시 들으면은 설마 그럴 수야 있겠느냐 하고 우리는 길을 의심했죠. 그런데 이건 노벨 평화상이 그냥 로비에서 되는 상이고 좀 안다고 해서 되는 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계 최고의 권위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노벨 평화상 딱 하나 수상한 그 경험밖에 없는데 이것을 취소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민족 반역자들이나 할 일이죠. 어떻게 그러한 발상을 할 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이미 받은 걸 9년 뒤에 취소하라고 보수단체 차원에서 그런 정도가 아니라 국정원이 나서서 문안까지 만들어줬다. 이거는 어떻게, 뭐가 의도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해서, 소고기 광우파동으로, 많은 시련을 겪고 나니까, 무엇을 좀 커버해 보려고,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그런 작업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우병으로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지지율 떨어지고 이걸 좀 반전해보려는 시도 아니었는가? 그래요. 그러면 일단 드러난 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예비역도 아는 일을 덮으려 했다입니다. 예비역도 아는 일을요? 그러니까 육군 5군단이 도비탄이었다 사고 원인이 이렇게 추정한다고 발표를 했을 때 그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요.
예비역들이 인터넷에서 엄청나게 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했냐면요. GPS 사진을 다 찾아냈어요. 어허. 그 사격장 주변의 위성 사진을 찾아내서 전술도로가 사격장 뒤편으로 있다고 하는 점들을 예비역들이 다 확인을 해줬어요. 바로 말하자면은 표적 뒤쪽으로 길이 나 있는 거를. 그래서 언제든 사로에서 총을 쏘면 뒤쪽으로 사람이 지나갈 경우에는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그 당시에부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사진 잘 보면요. 그러니까 표적보다도 길이 더 높아요. 네, 맞아요. 산이다 보니까. 네. 그것까지도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상식에 가까운 거예요. 우리나라 남성들 군에 가면요. 사격장 가서 사격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격장 뒤편으로 사람이 걸어 다닌다고 하는 것은 표적지를 움직이는 표적을 옮기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 당국은 이게 도비탄에 의한 사고였다 이렇게 추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건 황당한 얘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군 발표를 의심했었고요. 유족들도 뉴스쇼와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바로 이제 발표가 난 다음 날 출연을 하셨어요. 유족이.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탄두를 보니까 이게 도비탄이면은 뭔가 어디에 이제 맞은 자국이 있어야 되는, 튕긴 자국이 있어야 되는데 탄이 깨졌어야 되는데 깨끗하다 탄두가. 맞아요. 이거 도비탄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발표가 그대로 지금 국방부 조사본부 발표하고 그대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조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이게 그대로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비역도 아는 일을 덮으려 하는 거 아니냐. 첫 번째 행간.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어느 병사가 쐈는지 알려주지 말라 했다입니다. 그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그 이상병의 유족들이 어제 국방부 조사본부가 발표하고 난 다음에 보였던 반응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어느 병사가 쐈는지 드러나더라도 우리한테 알려주지 말라. 만약에 알게 된다고 하면은 내가 원망하게 될 것이고 그 병사 또한 얼마나 큰 자책감과 부담을 느끼겠는가. 이래서 나한테 알려달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그러네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마음들이 다 이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군은 이런 부모님들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왜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한 해 우리나라 군에 27만 명이 입대를 합니다. 그래서 100명은 돌아오질 못해요. 제대로. 그러니까 100명이 숨진다는 얘기인데요. 그 100명이 왜 사망을 했는지 정확하게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문사가 많다는 얘기예요. 군 의문사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는데요. 그 의문사 중에서 아직까지 47명이 어떤 원인으로 사망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김은중인 사건 같은 경우에 19년 만에 이게 순직으로 인정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랬죠. 허은근 일병 사건 이건 역시 33년 뒤에 군에서 순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진상규명도 아니고요. 사과도 없는 반쪽짜리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직도 군에는 해결해야 할 일,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죠. 이번 사건 통해서 그것도 돌아보게 되네요. 마지막 행간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군의 사기는 최첨단 무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입니다. 그러네요. 이번 사건 보니까 진짜 그 생각 드네요. 이번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요. 아마 우리나라 아들을 둔 부모님들은 한결같이 이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내 자식은 군대 보내고 싶지 않아. 무서워서 어디 보내겠는가라는 문자가 실제로 그날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엄청나게 저희한테.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곧 우리 아들 가야 되는데 이거 보내도 됩니까? 이런 문자가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심지어 저도 아들을 두고 있는데 제 아내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어린 아들 보면서도 그 생각이 드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 위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해서 각종 최첨단 무기 구입한다는 얘기합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무기 사드리면 뭐합니까? 군에 자식을 보내야 할 부모가 내 자식 군에 보내고 싶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그런 군이라면 그렇죠. 어떻게 그 군이 사기가 높아지고 국방력이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군에 자식을 보내고 싶어하고 기꺼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분위기를 군에서 만들어줘야 하고 군에서 한치도 병사들이 안전불감증 때문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줘야 그래야. 김현정의 뉴스 쇼. 긴 연휴를 끝내고 처음으로 맞는 아침. 애청자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올 준비는 잘 마치셨습니까?
그런데요, 나라 안팎을 둘러싼 오늘의 상황을 보면 결코 일상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노동당 찬건이를 맞은 북한이 과연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인가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심리도 오늘 열리는데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 법원 판결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되 결코 일상적이지 않은 아침, 월요일 같은 화요일,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오늘 첫 포인트 어디부터 볼까요? 네, 북한 당 창건일. 고조된 긴장감입니다. 이른바 쌍십절이라고 부르죠. 노동당 창건일이 오늘이에요. 네, 특정일에 맞춰서 도발을 감행해온 북한이 또다시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직까지는 특별한 징후가 포착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발을 감행한다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죠. 최근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의원은 북한이 더 강력한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미 서부를 사정권으로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폭탄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몇 시간 전에는 지난 25년간 북한을 다룬 일에서 실패했다, 수십억 달러를 주고도 효과가 없었다고 언급을 했고요. 앞서 7일에는 오직 단 한 가지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 또는 군사 행동까지도 떠올리게 하는 발언이죠. 그렇죠. 한반도 위기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을 넘긴다고 해도 중국의 당대회가 있는 그 18일, 이날을 북한이 또 노릴 수도 있어서 아직 뭐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박근혜 구속 연장이냐 석방이냐. 구속 연장 여부 오늘 결정이 나는 겁니까? 네.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이 있거든요. 구속 연장을 두고 의견을 듣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16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아직 심리가 끝나지 않았죠. 이 때문에 검찰은 뇌물 혐의를 추가해서 또 다른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상태고요. 변호인 측은 이미 중의호 심리가 마무리됐다, 또 건강도 좋지 않은 만큼 박 전 대통령이 이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기한이 16일인 것을 미뤄서 그 16일 다음 주 월요일인데, 이에 따라서 이르면 오늘 아니면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구속 연장 여부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그래요. 법원의 결정, 이번 주에 가장 큰 뉴스 가운데 하나가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정치권은 추석 민심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추석의 민심이 어떻게 돌아갔는가, 이게 또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마침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네요. 맞습니다. 가을방학에 문 대통령이 지지율을 좀 올렸는데요. 그래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8일과 9일 조사를 벌인 결과입니다. 8일과 9일, 그러니까 연휴 막바지죠.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연휴 직전보다 1.8%포인트 오른 69.5%를 기록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9월 시작부터 70%가 붕괴한 이후에 65.6%까지 내려앉았다가 9월 말부터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 아무래도 적폐청산 또 안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진영별로 쏠림 현상을 만들었기 때문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래요. 여당 야당 지지율 변화는 어떤가요?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4%포인트 오른 51.1%, 또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은 2.9%포인트 오른 20.0%를 찍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19세 이상 유권자 1,047명을 상대로 무선, 유선 임의 전화 걸기 자동 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입니다. 연휴 기간에 사회 뉴스도 꽤 많았어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어금니 아빠 소식이고, 또 어제 나온 뉴스죠. 그 도비탄에 맞아서 숨졌다고 알려졌던 그 병사. 결국은 유탄에 직접 맞은 거라는 어제 발표가 있었는데, 이 뉴스는 오늘 행간과 또 2부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남북 대화를 복원시킵시다. 화해와 협력의 10년 공든탑을 지킵시다.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이 취소 공작인데, 이거 말고도 좀 이상했다, 수상했다 하는 다른 것도 있습니까? 글쎄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야당 좀 비판적 얘기를 하는 박지원 같은 사람 라디오 인터뷰도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근데 라디오 인터뷰를 못하게 하는 게 있었답니까? 있었죠.
저도 그걸 당했으니까. 어떻게 당하셨어요? 갑자기 출연 못하게 됐다 하고 밤중에 연락 와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했더니 상부의 지시니까 좀 이해해달라. 그래서 아침까지 싸웠죠.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MB 정부 때? 예. 어느 라디오 방송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MBC 시선 집중. MBC에서 아니 상부에서 그런 명령이 내려왔다. 박지원 안 된다. 그러한 것들이 최근에도 보도가 됐어요. 보도가 됐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후로도 소위 사상이 의심스럽다, 빨갱이다, 뭐 대북 퍼주기 위해서 북한 핵이 만들어졌다 하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소문들 계속 있었죠. 특히 저 개인 문제지만은 저도 저희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 이렇게 3대 빨갱이다 하는 것을 예비군 교육장에서 정식으로 교육을 했어요. 그런 것 배후에 다 지금 뭔가 국정원이 개입돼 있을 거라고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렇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도 국정감사 때 정보위원으로서 또 법사위원으로서 국방부 심리전 사령부 같은 걸 다 했지만은 그때 그렇게 추궁을 했지만은 절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당연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노벨상 건 같은 거, 또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를 조장하는 이런 건 같은 거는 지금 이메일을 주고받았다든지 이런 증거가 나와서 알려진 겁니다만 이것도 어떤 증거가 있는 겁니까, 박 의원님? 빨갱이라고 소문을 퍼뜨려라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증거가 다 나왔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 예비군 교육장에서도 나왔고 이번 댓글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시킨 걸로 증거가 다 확보가 됐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에서는 저를 제거하기 위해서 보혜저축은행 비리를 조작해가지고 기소를 해서 1심에서 무죄가 나니까 김기춘, 우병우 라인에서 재판부에 압력을 넣고 유죄 판결을 내게 하고 또 대법관에 가서 대법원에 가서도 이 유죄를 유지해달라 이런 것들이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 업무 일지에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 이게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는데 만약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서류를 자기들이 작성해가지고 내놓는다고 하면은 의심을 가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된 문건을 지금 발견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한 짓을 문건으로 남겨가지고 발견되고 있는데 왜 이게 조작이고 왜 이게 왜 정치 보복이냐? 알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지 말고 공론해 주자는 거예요? 구속 수사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셨네요. MB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된다. 이건 국기문란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직접 지시한 증거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소환 조사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요. 그것은 검찰에서 할 일이지만은 직접 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밝혀집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진실은 밝혀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이미 블랙리스트 건으로 고소가 들어간 상황입니다만 별개로 이 노벨상 건으로도 고소 고발을 할 계획이 김대중 전 대통령 측에 있는 건가요? 아직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정부에서 철저히 조사를 할 것으로 보고 만약 미진하다고 하면은 공식 기구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별로 없지만 한 가지만 좀 여쭐게요. 박지원 의원님 나오신 김에. 전남도지사 출마설이 이 추석 기간에 상당히 유력하게 돌았습니다. 고려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 지난 8월 휴가도 그래 했지만은 이번 12일 연휴 동안에 전남은 물론 광주, 전북 일부를 특히 전남은 샅샅이 좀 다녀봤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러고
또 아무래도 그렇게 움직이니까 전남지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지금 입장에서 우리 국민의당이 지방선거에 승리하지 않으면은 존폐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왕에 말씀드린 대로 안철수, 손학규, 천정배, 정동영, 박지원 이런 당대표급 인사들이 이번에는 전면에서 뛰는 것이 좋다. 그래서 한번 이끌고 가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출마 지금 선언을 하신 셈이네요. 뭐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어도 받아들이는 것은 자유롭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전면에 그럼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행간 철원 사격장 사망 사고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26일 강원도 철원 군사격장에서 이모 일병이 머리에 총성을 입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정말 충격이었죠. 네, 맞습니다. 육군이 도비탄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사인을 둘러싸고 그동안의 논란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러니까 도비탄 이 말이 워낙 좀 낯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때도 저도 낯설었거든요.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총탄에 직접 맞은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맞고 튕겨 나온 탄, 그걸 도비탄. 거기에 맞은 거다. 첫 발표는 이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어제 국방부 조사본부가 발표 내용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직격탄, 즉 직선으로 날아온 유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한 겁니다. 이 철원 사격장 사망 사고 원인 도비탄이 아닌 유탄이라고 발표한 국방부.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도비탄이 아니라 직격탄, 유탄이 원인이었다. 이거는 사망의 원인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예, 완전히 뒤집혔다 이렇게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도비탄이라고 하면 불가항력적인 우연한 사고였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직격탄에 맞았다. 그러면 군 당국의 과실에 의한 사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달 27일 육군 5군단이 도비탄을 사고 원인으로 이제 지명을 했을 때는 사격장에서 쏜 총탄이 돌 같은 딱딱한 물체에 부딪혀 이 진지 보수 공사를 마치고 사격장 뒤편 전술도로를 걷고 있던 이모 일병 머리에 맞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사고 책임자가 누군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방부 조사본부 발표는 정반대로 나왔는데요. 이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이 나온 사고였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격장 구조상 사로에서 총구가 2.39도만 위쪽으로 올라가도 2.39도요? 예. 3도도 아니고 2.39도입니까? 거의 조금만 올라가도 된다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사고 장소까지 직선으로 총탄이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미숙한 병사라면 아니면 미숙하지 않아도 총 반동에 의해서도 올라갈 수 있는 3도 정도는 높이에요. 그냥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총구가. 그러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안전 불감증이 걸려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럼 지금까지도 그쪽을 향해서 총탄이 막 날아갔을 텐데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아서 사고가 안 났을 뿐이지. 그렇죠. 지나갔으면 그냥 누군가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언제든 그런 사고는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사고 장소 주변 나무에서 70여 개의 탄원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나무들은 맞은 거군요. 네. 이 조사본부는 안전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서 사격장 관리부대 중대장과 병력인설부대 소대장, 부소대장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고 사단장 등 사령부 책임간부 4명을 비롯해서 총 16명은 징계 조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도비탄에서 직격탄으로 보름 만에 발표를 뒤집은 군 당국. 이 뉴스의 행간, 이면